우리 패널 선생님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영국, 박상민, 안성균, 이관영, 이승헌 선생님이십니다. 첫 번째 연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고성민 교수님이시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특별히 영상의학과 교수님을 모셨고요. 우리 CT 퍼퓨전하고 카디악 MRI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서요. 저희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고 어제 저희 영상학과 CT하고 MRI 워크샵 그 메인 주제는 카디악 CT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워크샵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바쁘게 오다가 차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한 바퀴 돌아서 차를 강원도 횡성에서 사고가 나서 원주까지 일단 탁송을 맡겨놓고요. 지인 차를 타고 겨우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심장 CT MRI 퍼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관상동맥 질환을 평가하는 방법은 비침수적인 방법은 스펙트 그다음에 다이렉트 엔지오를 통해서 저희가 했었지만 최근에는 CT와 MRI의 발달로 인해서 카디악 CT를 이용해서 모폴로직 이밸루에이션, CT 퍼퓨전, MRI 퍼퓨전을 이용하는 펑셔널 이미징, 그다음에 딜레이 인스트루먼트 MRI 이용한 바이애빌리티까지 영상의학과 영역에서도 심혈관 질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디악 CT는 논 인베이시브 이미징 툴로 관상동맥을 보여주는 이제 획기적인 방법이 돼서 현재는 인베이시브 코로나 엔지오그래피를 하기 전에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병원에는 세계 회사의 장비인 최신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의 듀얼소스 CT와 그다음에 한 대의 캐논 그리고 한 대 유나이트 이미징의 멀티티스 CT를 가지고 현재 저희가 4대의 카디악 CT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심장 영상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시스템에 의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엔자이나를 가지고 있는 환자인 경우에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가 알려져 있건 알려져 있지 않았던 간에 모폴로직 이밸루에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펑셔널 스터디로 CT FFR 또는 CT 퍼퓨전 그 외 다른 이미징 스터디를 권하고 있습니다. 영상학과와 그다음에 심장내과의 여러 국제 학회의 협의 하에 캐도라드 2.0라는 거를 2022년도에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캐도라드 3와 4, 즉 인터미디트와 시그니피컨트 리전의 시비어스 스테노시스인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펑셔널 이밸루에이션이 필요하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역시 여기 가이드라인 하에는 CT FFR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스트 학회나 카디악 CT 이미징에 관련된 학회에서는 CT FFR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CMR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MR은 현재는 미국에서는 1.5T 테슬라 MRI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보안 문제 때문에 3 테슬라 MR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장비가 있어야 되고 여러 명의 레더 스태프가 간호사를 포함해 스태프가 있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검사가 되겠고요. 2011년도 굉장히 스트레스 퍼퓨전 MRI는 오래된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그냥 오래전부터 약 15년 전부터 스트레스 퍼퓨전 MRI를 사용하고 있고 방법은 시내 영상을 얻고 스트레스 아데노신 스트레스, 레스트 퍼퓨전, 그다음에 딜레이 엔스먼트로 해서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자는 이제 노말에 비해서 스트레스인 경우에 퍼퓨전 디펙트가 있다가 레스트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 환자는 라이트 코로나 아트리에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보상성 확장이 레스트 퍼퓨전에 있지만 그게 스트레스들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 스트레스 페노멘에 의해서 퍼퓨전 디펙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방사선 비폭도 없고 이오디네이트 컨트라스트 미디어를 쓰지 않는 MRI가 좋겠죠.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 환자에서 보이는 것처럼 투베슬 미디 RAD와 PL, PDA에 이미 FFR에서 0.8 미만의 시그니피컨트 스테노시스 리전이 스트레스 퍼퓨전 MRI에서 같은 부위에 리버서블 퍼퓨전 디펙트로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퍼퓨전 MR과 FFR과는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를 보이면 70세 환자셨고 CT에서 3베슬 디지즈가 있었고
엔지오에서 쓰리베슬 디지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흥미롭게도 스텐트를 삽입하기 전에 퍼퓨전 MRI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퍼퓨전 후에 MRI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게 일견 보시기에도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 이런 다크 시그널로 보이는 퍼퓨전 디펙트가 감성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스틸 이면으로 만들어주면 비포 스텐트와 애프터 스텐트 영상에서는 이런 이스케믹 버든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I 전후에 MRI를 이용해서 비주얼 또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로 이용해서 정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MRI를 우리가 영역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MRI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싸기도 하고 이미 다른 검사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카디악 MRI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카디악 CT는 아나토미를 보여주는 데는 아주 뛰어난 방법입니다. 스테노시스 디그리와 플라크 캐릭터리스틱을 보여주지만 안타깝게도 펑셔널 시그니피컨스 즉 마이오카르 이스키미아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다음에서 보여주는 증례처럼 우리가 레스트 상태에 얻는 코로나 CT에서 마이오카르디움의 변화를 알 수가 없지만 이 환자는 인피리어 월과 인피리어 septum에 리버서블 퍼퓨전 디펙트가 있는 병변이었습니다. 코로나 아테리의 프리테스트 라이컬리 후드에 따라서 인터미디에트인 경우에는 아나토믹 이미지인 CT를 선호하고 인터미디에트 하이인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아나토미와 이런 펑셔널 이미지를 같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 저희 영역에서는 CT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CT FFR은 굉장히 프로미싱 이미징 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제한점들이 있고 특히 아메리칸 소시얼 뉴클리어 카디올로지에서는 그 체스트 페인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워크플로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죠. 소수의 연구자들만 그리고 할플로어라는 회사에 의해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는 어벨러비티도 문제가 있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트플로가 독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은 연구용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이 영상은 저희 병원에 유나이트 이미징이라는 CT를 중국제 회사를 집어넣고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든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리서치용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CT 퍼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CT 퍼퓨전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게 나눈다면 에너지 레벨을 하나만 쓰는 싱글 에너지와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 쓰는 또는 듀얼 에너지가 있겠고요. 얻는 방식에 따라서 마이오카디움의 인핸스먼트가 최고 조절될 때 얻는 스타틱 방법과 MRI에서 얻는 것처럼 조영제가 마이오카디움 들어와서 레프트 벤트리클로 들어와서 나가는 전 과정을 일정한 간격으로 찍어서 얻는 다이나믹 CT 퍼퓨전 방법이 있는데 다이나믹 CT 퍼퓨전 방법이 현재까지는 가장 선호되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이크로 블러드 플로우나 코로나 플로우 리저브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예를 보여드리면 이 환자는 싱글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타틱 즉 다이나믹이 아닌 마이오카디움이 최대로 인핸스먼트가 됐을 때의 영상이 되겠고요. 이 환자에서는 인피리어 월의 리버서블 퍼퓨전 디펙트가 CT에서 MRI에서 보이고 있고 RCA에 시그니피컨트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LA에도 프록시말에도 인티메 리전이 있지만 이거는 퍼퓨전 디펙트를 보이고 있지 않은 병변이고요. 이 경우는 싱글 에너지를 이용한 건데 우리가 보통의 방법은 스트레스 레스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시간이 약 25분에서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럴 바에는 장비가 좋다면 한 번에 스트레스 시의 영상을 얻고 그 영상으로 코로나 아테리도 평가하고 마이오카디움도 보자는 게 싱글 스캔 스타틱 CT 퍼퓨전의 방법이 되겠고 이 환자인 경우에는 스텐트의 프록시멀 포션에 스테노시스가 의심이 됐고요. 스트레스만 얻은 영상에 다이아스톨릭, 시스톨 영상에서 같은 부위에 퍼퓨전 디펙트, 엔테리어와 엔테리어 septum에 퍼퓨전 디펙트가 있고 이 환자는 MRI에서 확인이 됐고 이 환자는 서프트한 인팍션이 있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엔지오에서 시그니피컨트 인스턴트 리스테노시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멀티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게 필립스와 지멘스, G사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에너지를 이용하고 아마 여러 선생님 들으셨겠지만 포톤 카운팅 CT라는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아이오다 맵을 만들 수가 있고 이 맵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테리어와의 퍼퓨전 디펙트가 있는 게 MRI에서 확인이 됐고 이 환자에서는
요 바이퍼케이션 리전에 환자는 스테노시스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이나믹 시티 퍼퓨전이 되겠고요. 이 환자의 경우에 RCN은 작고 LA도 LCX에 심한 석회화가 있어서 어디가 솔직히 코로나 아트리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물론 저희는 이걸 보고 투베슬 디지즈가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죠. 퍼퓨전 검사를 했을 때 레터럴과 인피리어 월에 퍼퓨전이 다 떨어져 있는 게 있었고, 이 환자는 LCX 도미넌시를 보이는 이 LCX에 타이트 스테노시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병변이 되는 거죠. CT상에서 모폴로지를 보고 퍼퓨전을 통해서 펑션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그 인터내셔널 멀티센터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통해서 다이나믹 시티 퍼퓨전과 코로나 시티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시티 코로나 엔지오그래피 자체에 비해서 다이그노시 애큐리시를 올린다는 보고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호사와 방사선사가 붙고 이제 환자 바이탈 체크하고 아데노신을 주입을 합니다. 아데노신을 주입하는 방법은 다른 뭐 스펙트나 퍼퓨전, MRI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하고 아데노신을 주입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타겟 하트레이트에 올라가면 보통 한 20% 정도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 하트레이트 올라가게 되고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슈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저희가 RR 인터벌 계속 간격마다 환자에 대한 거를 해서 조영제 와시인, 와시아웃 페이즈를 전체 기록을 하게 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레스트 퍼퓨전 코로나 시트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하고 환자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런 영상을 동영상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매핑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다시 요약해 드리면 스카웃 영상을 찍고 코로나 칼슘 스캔을 하고 스트레스 퍼퓨전 CT 찍고 10분 기다리는 동안에 딜레이 이네스먼트를 찍어서 혹시는 인팍션을 감별하고 레스 퍼퓨전 코로나 CT 상에서 레스 퍼퓨전과 코로나 아테리를 보고 끝내는 방법으로 토탈 걸리는 시간은 최소 20에서 30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받습니다. 간단한 여러 개의 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는 뭐 굉장히 심한 석회화가 있어서 저희는 뭐 투베슬 디지즈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퍼퓨전 디펙트가 없었고 엔지오그래피 상에서 네거티브가 있었고요. 다음 환자인 경우에는 시그니피트 스테노시스가 다 있었고 이 환자에서는 여기 보면 코로나 플로우 리저브를 구했는데요. 이 환자는 다이나믹 스트레스와 다이나믹 레스트를 다시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에서 코로나 플로우 리저브를 계산했고 플로우 리저브가 2 미만이기 때문에 3베슬 디지즈, 디퓨즈 디지라고 했고 엔지오에서 3베슬 디지로서 엔지오를 시행했고요. 다음 환자는 랩트 메인과 프록시말 LAD에 병이 있었고 엔지오 상에서 다음과 같은 테리토리에 퍼퓨전 디펙트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심한 석회화가 있었고 D1 바이퍼케이션 리전에도 좀 의심되는 병변이 있었는데 퍼퓨전에서 떨어져 있는 엔테리어와 엔테로 세툼에 있었고요. 이 환자는 저희가 CTFFR을 만들어 봤을 때 CTFFR 밸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엔지오를 컨펌했고 다음 환자는 뭐 보시기에도 3베슬 디지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임페로 레터럴만 제외하고 퍼퓨전 디펙트가 있었고 환자는 3베슬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환자는 77세 환자시고 레터럴과 엔테로셉툼에 퍼퓨전 디펙트가 있어서 LAD와 LCX의 병변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고 환자는 엔지오 상에서 라이트 코로나 아테리와 뭐 여러 가지 병변이 있어서 라이트 코로나 아테리는 퍼퓨전 디펙트가 없었지만 이 부위에 대해서는 스텐트를 삽입했고 또는 LCX는 작아서 삽입하지 않았고요. LAD 쪽에 스텐트를 삽입을 했는데 환자가 삽입한 후에 계속 온고잉 체스트 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T 퍼퓨전을 다시 찍었는데 스텐트는 뭐 이만큼 보이고 있는데 원래 이 레터럴 월 쪽은 너무 작아서 PCR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엔테리어 월에 새로운 병변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 스텐트와 관련돼서 레이머스 인터미디우스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소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CI 전후의 관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디악 CT하고 MRI 퍼퓨전 검사는 마이오카디알 이스키미아를 모더레이트 코로나 스테노시스가 있거나 시비어 코로나 스테노시스가 의심되는 환자 또는 덴스 캐시파이드 플라그나 스텐트가 있어서 이런 에디셔널 다운워드 스트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저희가 사용한다면 심장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성민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모든 강의 끝난 후에 한꺼번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성모병원 추은호 교수님께서 마이크로베스큘라 디스펑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테이블 코로너리 아트리 디지즈는 이제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가 퍼스트 초이스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이 되면 의심이 되면 이제 약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검사를 쭉쭉쭉 해보자는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거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스테이블 코로나 아트리 디지즈의 중요한 스터디 중에 하나인 스콧 하트 스터디를 보시면 CT를 찍었던 환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 5분의 4가 스몰 베슬 디지즈나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펑션에 의한 스테이블 엔지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시술을 하고자 하는 환자들보다 시술이 필요 없는 환자들이 심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 아트리 시스템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마이크로 베슬의 디스펑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에피카디얼 아트리는 FFR 제거, 프레셔 풀백을 통해서 어디가 병변인지 치료를 하겠지만 이런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은 CFR IMR을 측정을 해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카디얼 아트리와 마이크로 베스큘레에 따라서 FFR IMR을 나눠서 하신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코로나 아트리 디즈가 있으면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펑션, 베슬 스파스틱 디지즈, 코로나 아트리 옵스트럭션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서 앞쪽에 있는 두 개를 코로나 베스큘라 디스펑션을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CFR은 뭐 아까 고성민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방법으로 이제 전체 코로나 아트리의 프로 리저브를 측정하게 되고 맥시멈 하이퍼레미아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프레셔에 따라서 플로우가 증가하지 못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이 CFR이 떨어지는 것은 예후의 예측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 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트래디셔널하게 스테이블 엔진이나 ACS MI라고 봤던 옵스트럭티브 에피카디얼 아트리가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non obstructive coronary artery disease는 예전에 신드롬 X 아니면 뭐 정상입니다라고 얘기했던 환자들이 저희들이 요새는 에이노카, 아이노카, 미노카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디즈 엔티티처럼 만들어져서 관심을 가지게 되게 됐습니다. 이런 아이노카, 이노카 환자들은 뭐 다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티피컬 엔지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여성분이 많고 다른 이제 원인들을 잘 감별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뭐 여러 병원 떠돌면서 괜찮다는 얘기 듣고 약 먹어도 괜찮고 검사도 여러 번 하고 엔지오도 한두 번씩 더 했고요. 약도 이것저것 다 드셔보셨고 뭐 괜찮은데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래서 병원 떠돌게 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엔도셀리얼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펑션 테스트는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어려운 환자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 퍼블리케이션에서 보면은 프리밸런스는 한 41%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엔티티를 나눠보면은 마이크로 베스큘라 엔지나 베소스파스틱 엔지나 믹스드, 넌 카디악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브리칭도 이제 살짝 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펑션을 결정하는 인자가 뭐가 있는지 보시면은 스트럭처럴 메커니즘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베스큘라 스머슬, 그다음에 주위에 마이카디움에 의한 컴프레션까지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또한 펑셔널 메커니즘으로 엔도셀리아 디스펑션과 베스큘라 스머슬 하이퍼 리액티비티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섞여 있어서 헤테로지너스한 환자들이어서 이제 측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non-invasive diagnostic 테스팅으로 PET, MRI, 뭐 에코 등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non-invasive 테스트는 사실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펑션을 특정해서 검사를 할 수는 없는 한계점이 있겠고요. 인베이시브 하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잘 하는 엔도셀리아 디스펑션, 뭐 스파즘 테스트 이런 걸 할 수 있겠는데 아세틸콜린은 우리나라에 쓸 수가 없으니까요. 스무스 머슬에만 작용한다고 알려진 얼고노밀을 통해서 배소 스파즘 정도만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약간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고노밀 테스트를만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알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 아세틸콜린 테스트를 한 거를 이제 동영상을 보면
이제 요 정도를 이제 엔도셀리아 디스펑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마이크로베스큘라 디스펑션에 대한 테스트로는 뭐 서머 다일루션은 CFR, IMR을 측정을 하고 도플러 와이어는 CFBR이나 HMR을 측정하게 되겠고요. FFR을 통해서 에피카드 컨스트릭션을 룰아웃을 하고 컷오프는 이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MR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이제 많이 보셨던 데이터 스테미에서 컬프릴 아트리의 IMR이 증가되어 있으면 예후가 좋지 않다. 마이크로 옵스트럭션을 마이크로베스큘라 옵스트럭션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주명 선생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CFR과 IMR이 측정을 해보면 CFR이 낮고 IMR이 높은 환자들이 가장 예후가 좋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IMR의 예후적인 예측 능력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재고 있는데요. 좀 조만간에 이제 빨리 더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공식은 이렇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다 서머 다일루션을 측정하고 계실 텐데 뭐 유럽에서는 도플러도 많이 써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이크로베스큘라 디스펑션이 측정을 한 다음에 아세틸콜린 챌린지를 해서 엔도셀리아 디스펑션이 있는지를 다 측정을 하고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한다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베스큘라 디스펑션에 있는 환자들의 이제 제일 대표적인 트라이얼은 코미카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n-obstructive CAD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프레셔 와이어를 통해서 노멀 피지올로지, 마이크로베스큘라 디스펑션, 노멀 피지올로지 이렇게 나눈 다음에 다시 베소 리액티브 테스트를 해서 엔도셀리아 디스펑션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베소스파스틱, 마이크로베스큘라 엔지나 넌 카디악 이렇게 이제 환자를 세 군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눠서 환자를 치료를 해보면 보시면 저는 이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이그노스틱 서튼티가 18%에서 82%로 상승한다는 것이 가장 좋고요. 환자한테 당신의 통증은 심장이다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환자한테 퀄리티 오브 라이프와 심텀이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마이크로베스큘라 디스펑션을 측정하는 것에 의의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게 나온 리뷰를 보시면 엔지나가 의심이 되면 non-obstructive epicardial coronary artery disease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펑셔널 테스팅을 통해서 마이크로베스큘라 디스펑션, 스패즘, 엔도셀리아 디스펑션, 에피카디얼 코로나리 스패즘, 마이크로카디아 브리징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이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은 얼마나 그 스파즘 테스트를 하고 나서 좁아지는지에 따라서 90% 이상이면은 에피카디얼 코로나리 스패즘, 나머지는 엔도셀리아 디스펑션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는 IMR, CFR 값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요. 마이크로베스큘라 스패즘은 증상과 심전도 변화가 있는데 코로네리는 비슷한 이런 거를 이제 나눠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환자를 치료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트리트먼트는 이런 환자들 제일 이제 상단에 있는 것은 스태틴, 엑서사이즈, 웨이트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약으로 치면은 그 다음은 서브링구얼 NIG고 그 다음에 AC 인히비터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CCB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CCB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세컨 라인으로는 그 다음은 라놀라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딜티아젬 최근에 이제 에디트 CMD라고 제 이미징이 실렸는데요. 아까 프로보케이션 테스트하고 IMR, CFR 재가지고 이상 있는 환자들이 딜티아젬을 트라이를 해봤는데요. 결과는 딜티아젬이 효과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파즘도 계속 있고 마이크로베스큘라 디스펑션도 개선이 전혀 안 돼서 딜티아젬에 대한 저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꿨던 연구가 되겠고요. 그러면 뭘 써야 될까? 라놀라진은 이제 마이오카디움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스케미아가 있으면은 마이오카디움 내 소듐 오버로드가 생기는 요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고요. 요걸 이제 라놀라진 트라이얼을 한 걸 보시면은 CFR이 좀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라놀라진이 없으니까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진 트리메타지딘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면 뭐 이런 트라이얼도 있긴 한데 데이터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케이스 하나 보시면은 뭐 CT에서 요 정도 보여서 엔지오를 봤더니 이제 슬로우 플로우 이신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슬로우 플로우 보면 예전부터 이제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오셨는데, 실제로 재보면 이제 IMR이 3.34로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모 회장님이신데 트리메타진 드시고 아주 매우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마스큘라 디스펑션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을 텐데, 하나 더 말씀드릴 내용은 하프페프 환자들입니다. 하프페프도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펑션처럼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한 파퓰레이션이 될 것 같고요. 이 환자들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펑션도 이제 하프페프와 이렇게 관련돼 있다는 것이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고요. 오토시 데이터를 보시면은 하프페프가 있는 환자들에서 단위 면적당 마이크로 베슬의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하프페프도 코로나 마스큘라 디스펑션과 연관이 돼 있겠구나. 그리고 하프페프가 있는 환자들에서 CFR과 IMR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IMR이 굉장히 증가돼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데이터에서도 다이스톨 디스펑션에 따라서 CFR 값이 이제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이어서 코로나의 플로우와 하프페퍼와 연관이 있고요. CFR의 값에 따라서 하프페퍼의 예후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측정해 보면은 환자의 이제 예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5세 남자분, HCMP 환자분인데 두껍고 MRI 찍어 보면은 레이크 가들린 인스먼트가 굉장히 심하시고요. 조직에서 보면은 파이브로시스 심하신데, 이분도 이제 엔지오를 해보고 IMR 지금 CFR과 IMR이 이제 낮고 증가되는 걸 보실 수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심한 HCMP 환자도 이렇게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펑션과 연관이 돼 있고 예후 예측 능력이 이제 같이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프페프 환자들에서 이제 명약이니 다파클리플로진이 CFR과 IMR의 이제 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물 데이터는 봤는데 사람 데이터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연자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서울병원의 이주명 교수님께서 Interpretation of a latest clinical trial result from intravascular imaging guided PCI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이주명입니다. 저는 올해 발표되었던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가이디드 PCI에 대한 트라이얼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프로보커티브한 시작일 수 있는데요. 저희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을 PCI일 때 왜 써야 되느냐, 이사 테스트 4와 5 트라이얼의 페이션트 레벨 풀드 어널리시스를 보면 스텐트 한 혈관과 스텐트 하지 않았던 혈관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두 혈관에서 베슬 릴레이티드 이벤트가 생기는 리스크가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내용이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즉 스텐트라는 것이 로컬 트리트먼트인데 동맥경화의 내추럴 코스를 전혀 바꾸지 못하는 치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넣었는데 스텐티드 세그먼트가 옵티미제이션이 되지 않으면 스텐트 릴레이티드 해저들을 새롭게 제공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스텐티드 세그먼트를 최선을 다해서 옵티미제이션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이 두 그래프를 보면서 한참 했었습니다. 신텍스 2 트라이얼이 피지올로지와 이미징이 이 컨템포러리 PC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450명의 컴플렉스 리전을 가진 환자, PCI와 캐비지 리스크가 이퀴포즈한 사람들입니다. 전체 75%가 피지올로지로 어느 병변을 치료할지를 결정을 하였고요. 84%의 환자가 아이부스를 통해서 스텐티드 세그먼트를 옵티미제이션 하였고, 요즘 저희가 쓰는 제일 좋은 스텐트를 썼습니다. 10년 전에 과거 PCI에 비해서 이러한 컨템포러리 PCI가 이벤트 레이트를 반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요. 결국 베러 타겟 리전 셀렉션, 베러 스텐트, 베러 익스펜션 앤 옵티미제이션이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키 컴포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그냥 뇌피셜인데요. 코로나의 리베스쿨라이제이션의 이펙트는 다음과 같은 팩터들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프로시저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트 미니멈 에어리어가 예후의 렐러티브 익스펜션보다 앱솔루트 MLA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클리오 PCI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OCT 가이디드 스탠 옵티미제이션은 주로 이제 렐러티브 익스펜션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앱솔루트하게 MSA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특정 지역을 비하하려는 의미는 아닌데 저기 섬에서 1등하는 친구랑 대치동에서 10등하는 친구, 대치동에 10등하는 친구가 훨씬 공부 잘하겠죠. 그냥 다 인생이 묻어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엑셀 서버 어널리시스를 보시면 MSA가 17.8 이거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양인들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터타일로 나누어 보면 MSA 터타일 높으면 높을수록 데스 MI 스트록, 카디오 올 코즈 데스, MI 그리고 스탠스 롬보시스가 유의하게 감소된다는 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유러피안 컨센수스가 익스펜션, 엣지 다이섹션, 그리고 말 어퍼지션의 포커스에서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10년 추적 관찰 데이터인데요. 6,500명의 컴플렉스 리전을 가진 환자에서 아이부스 베이스드 옵티미제이션 한 사람, 쓰지 않은 사람 비교해 보면 카디악 데스 레이트가 아이부스 가이드 PCI 한 사람 훨씬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 저희 레노베이트 디자인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이 아이부스의 롤에 대해서 네이션와이드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디케어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미국에서는 7%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7%의 환자가 그렇지 않은 93%의 환자보다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레노베이트 컴플렉스 PCI, 일루미엔 4, 옥토버 트라이얼 세 연구가 다 나란히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렸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노베이트 컴플렉스 PCI 트라이얼은 1639명의 컴플렉스 리전을 가진 올커머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들이고요. 컴플렉스 리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이 시술하면서 맞닥뜨리는 가장 고난이도의 병변들을 제외 기준 없이 다 등재했던 연구입니다. 인트라베스쿨라 이미징과 엔지오군의 2대1로 랜덤 어사인먼트를 했었고요. 인트라베스쿨라 이미징에서 아이부스와 OCT의 선택은 시술자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결과 미디안 2.1년 팔로우업의 결과인데요. 엔지오그래피 가이디드 PCI보다 이미징 가이디드 PCI가 타겟 베슬 페일리어 레이트를 해저드 레이쇼 0.64로 유의하게 감소를 시켰고 어떤 것이 이 차이를 드리븐했나 보면 카디악 데스의 차이가 드리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인트라베스쿨라 이미징에서 물론 낮게 발생했고요. 스탠스 롬보시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옥토버 트라이얼은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데 엔지오 그룹과 OCT 가이디드 PCI로 랜더미제이션을 하였고요. 컴플렉스 바이퍼케이션 리전을 가진 환자들만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이 18.5%라서 처음에 기대와는 다르게 좀 용두사미와 같은 환자 등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1,200명의 환자 메이스가 OCT 가이디드 PCI에서 유의하게 낮았고 각각 인디비주얼 엔드포인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고요. 컴포짓 엔드포인트였던 메이스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 말이 많았던 일루미엔 4 트라이얼, OCT와 엔지오그래피 가이디드 PCI를 컴플렉스 리전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 또는 ACS가 있는 환자를 등재를 하였고요. 약 2,500명의 환자고 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OCT로 어세스한 MSA와 클리니컬 엔드포인트 두 가지가 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습니다. 결과는 OCT군이 MSA를 엔지오군보다 유의하게 넓은 MSA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클리니컬 이벤트에는 차이가 없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인데요. 왜 네거티브 리절트가 나왔을까? 저도 좀 고민해봤습니다. 일루미엔 4 옥토버 레노베이트 컴플렉스 PCI 이벤트의 프로파일을 비교를 해보면 이미지군의 이벤트 레이트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엔지오군의 이벤트가 일루미엔 4에서는 유독 좀 낮게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 지하드 알리가 제 친구긴 하지만 이 자리에 없으니까 솔직하게 그냥 제 생각 다 얘기하겠습니다. 엔지오군에서 블라인디드 파이널 OCT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블라인디드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술자가 나온 다음에 다른 시술자가 들어가서 OCT를 했는데 중차대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 페이션트 세이프티를 생각하면 나와서 이거 좀 다시 봐 이러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도가 숙련도가 떨어지는 센터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컴플렉스 리전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레노베이트 컴플렉스 PCI와 일루미엔 4를 비교해 보시면 ACS 환자들 레노베이트 50%였습니다. 일루미엔 4 30%였고요. 트루 바이퍼케이션 일루미엔 4는 리포팅하지 않았지만 저희 22%였고요. 업프론트 투 스텐팅 13% 대 3.3%, CTO 20% 대 7%, 디퓨즈 롱에서만 일루미엔 4가 약간 많은 경향을 보였고요. 실제 리전 프로파일을 보시면 여기가 진짜 컴플렉스 리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루미엔 4랑 악토버 나온 다음에 메타어널리시스 했던 결과인데요. 이미지 가이디드 PCI가 모든 엔드포인트를 다 유의하게 줄입니다. 하나 좀 재밌는 거는 오버롤 데스, BMS 시절의 연구를 포함하면 차이 없는데요. 요즘 스텐트만 하면 올 코즈 데스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CTO 서브 스터디인데 리전이 험하면 험할수록 이미지 가이디드 PCI 베너핏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난 CTO와 CTO를 비교해 보면요, CTO에서 그 프로그노스틱 베너핏이 더 큰 걸 알 수 있고 이전에 랜더마이드 트라이얼 다 메타를 해봐도 CTO에서는 반드시 이미지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물론 이 메타어널리시스는 레지스티가 포함된 결과이지만 사망률을 이미지 가이디드 PCI가 감소시키고 있어서 병변이 험하면 험할수록 좀 더 많이 보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어널리시스 결과를 보면 이미지 가이디드 암이 입원 당시에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팔로우업을 하면 할수록 이벤트가 적게 생겨서 한 5년쯤 지나면 토탈 메디컬 코스트가 역전되게 됩니다. 실제 PSA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미지 가이디드 PCI는 아이서 밸류가 약 55,000불이고요. 라이프타임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트랜지션 프로파빌리티를 메타어널리시스에서 가져와도 이미지 가이디드 PCI가 훨씬 더 코스트 이펙티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 사분면에 위치한다는 의미는 이미지 가이디드 PCI가 코스트도 줄이고 삶의 질도 높인다라는 의미고요. 이 전체 25,000 레플리케이션 중에 70%가 이미지 가이디드 PCI가 도미넌트 트리트먼트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저 레노베이트 컴플렉스 PCI를 디자인할 당시에 TCT AP에서 강의했던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저희는 적어도 컴플렉스 리전에 있어서는 클래스 1 인디케이션을 로 레코멘데이션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도 여전히 클래스 2A인 것 같습니다. 클래스 1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움직임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컴플렉스 리전에 있어서는 클래스 1으로 권고돼야 되는 게 아닌가 요즘 연구들이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미의 컬프릿 베슬에서는 아직 이미지 가이디드 PCI가 정말 베너피셜한지 좀 설왕설래 있는 것 같아서요. 전남대병원과 저희 병원 공동으로 프레임 AMI3 트라이얼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저희 같이 열심히 등재해서 좋은 데이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섬에서 나왔는데요. 여의도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도 1등 했는데 유시명 선생님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연자인데요. 서울 아산병원 강도현 교수님, Clinical Relevance of Vulnerability Associated Revascularization입니다. 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목이 굉장히 어려워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 저희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연구가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불러주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자 57세 환자가 atypical chest discomfort 50% diameter stenosis 이렇게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FFR 봤는데 FFR 네거티브에서 약물 치료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스터디와 관련된 환자였고 뭐 그래서 뭐 니얼스 아이브스를 봤는데 굉장히 리피딕 플락이고 MLA도 작은 사람입니다. 이게 엔지오그래피랑 이미지랑 좀 디스크레펀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약물 치료를 잘 해보자 했는데 환자는 뭐 그래서 스타틴 세게 쓰고 아스피린 쓰고 봤는데 7개월 후에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로 왔고요. 그래서 봤더니 프로그레션을 굉장히 좀 빠르게 했습니다.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있겠지만 어쨌든 진행을 했고 그래서 PCI 후에 환자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FFR 있는 경우에는 뭐 굉장히 외우가 좋다라고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클래스 1으로 그래서 1A로 FFR을 보고 인터멘틸 리전에서 FFR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는 리베스크레이션을 하지 마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거티브 FFR인 경우에는 뭐 이벤트 레이트가 1년에 1% 미만이기 때문에 뭐 약물 치료가 좋겠다. 또 이스케미아 트라이얼 나오면서 좀 더 그런 이제 의견이 강화가 됐고요. 저희 이제 아이리스 FFR 레지스트리 봤을 때도 이제 리전별로 이제 FFR D4 했을 때는 이벤트 레이트가 뭐 1년에 한 0.2% 정도 이하인 것 같다. 마일드 리전이 물론 섞여 있지만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FFR인 경우에는 카디악 데스나 MI는 굉장히 적다. 갑자기 환자가 나빠지거나 돌아가시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약물 치료부터 하자라고 그동안 권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벤트가 실제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거가 항상 인터벤셔니스트들 아니면 환자를 보는 의사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환자들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벌러러블 플래그라는 이름을 붙여서 뭐 한 1, 20년간 굉장히 이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에는 프론투 럽처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플락을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안개 속에 뭐 유니콘 같은 그런 뭐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뭐 아주 강력하게 입증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뭐 오래된 슬라이드인데 코로넬 스롬보시스를 이제 부검했을 때는 럽처, 이로전, 일부 이제 칼시파이드 노듈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 알려져 있고 그 오토피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네크로틱 코어가 있고 캡 시크니스가 얇고 매크로파지가 있는 경우에 좀 더 그런 경우에 럽처드 플락이 많았다. 그리고 65 마이크로 미만의 그 싱캡이 아무래도 터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서 싱캡 파이브로 아세로마라는 이제 그 틱파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뭐 굉장히 옛날 20년 전부터 데이터고 이제 옛날 또 데이터지만 넌 스테노틱 리전에서 보면은 페이탈 MI가 좀 더 많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도대체 치료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프로스펙트 연구입니다. 2011년도에 NEJ에 발표가 됐고 700명의 ACS 환자에서 3베셀 이미징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메이스를 봤는데 이제 컬프릿 리전뿐만 아니라 넌 컬프릿 리전에서도 3년에 이벤트 레이트가 한 12% 내외로 비슷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딱 컬프릿 치료했는데 나머지도 치료를 잘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약물 치료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고 요즘은 더 좋은 약이 나와서 이런 이벤트 레이트가 떨어졌겠지만 어쨌든 넌 컬프릿 리전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이때 프로스펙트 스터디에서 서브 스터디 봤을 때는 플락 버든이 70% 이상 VH라거나 버추얼 히스톨로지 뭐 이런 그 리피딕 플락을 볼 수 있는 이런 이미징에서 봤을 때 틱파 있거나 MLA가 작을 때 좀 더 이벤트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겹쳐 있는 아무래도 심한 리전이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이벤트가 많더라라고 해서 이제 그 이미지로 진단되는 틱파라는 개념이 좀 도입이 됐습니다. 리피드 코어 벌든 이제 니얼스란 이미징이 또 나오면서 뭐 조금 이제 또 다른 또 데이터를 제시를 했고요. 이제 LCBI 그러니까 플락 안에 리피드가 굉장히 많을수록 퓨처 이벤트가 많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도 좀 하나의 어떤 그 벌러러블 플락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알려진 한 4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플락버드, 그다음 틱바, VHI브스는 프로스펙트에서 나왔고 OCT는 이제 그 부검 데이터에서 나온 것이 OCT에서 잘 코릴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그다음에 스몰 MLA, 그다음에 리피드 리치 플락 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꼭 찾아보자면은 이제 이런 리전에서 FFR은 괜찮은데 플락 럽처가 동반돼 있고 MLA는 작고 플락 버딩이 많을 때 사실 이제 FFR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스탠 하시죠. 근데 이제 FFR을 믿는 분들은 FFR 보고 디퍼를 합니다. 이런 분들의 예후가 어떨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이미징으로 보면은 좀 하이 리스크한 그런 벌러러블 플렉이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하겠죠. 옵티멀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플락을 스테빌라이제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강순진 교수님 하신 이제 스테이블 연구가 하나의 어떤 그 힌트를 주었습니다. 290명의 디폴트 네이티브 코로너리 아테리 리전을 스타틴 2도즈로 준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엔드포인트로 VHIF3를 1년째 팔로우한 다음에 NC 그 퍼센트 NC 볼륨을 그 리피드 리치 플락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크로틱 코어 볼륨을 봤을 때 스타틴을 주고 1년 후에 약 3% 정도 감소를 하였다. 그다음 틱바의 개수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스타틴을 강하게 쓰면은 플락이 리그레션 되고 좀 더 스테이블해지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것,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좁아 보이고 FFR은 네거티브인데 그런 리전을 이제 스텐트를 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옛날에 그냥 다 해왔던 리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기존의 이제 페임이나 디퍼 트라이얼에서 밝혀졌고, 그러면은 이 럽처 프론 또는 프로그레션 프론 플락들을 골라서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고민할 것은 뭐 당연히 이제 벌러러블 플락이 이게 어떻게 이 플락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냥 뒀을 때 10년, 50년 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 새에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MI를 맞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이거를 뭐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가 요새 워낙 좋아지고 또한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이 플락 스테빌라이제이션 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PCSK9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지가 좋은데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시저 자체에 의한 컴플리케이션, 그다음 스텐트를 더했을 때 나오는 블리딩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약물 치료가 당연히 이제 표준으로 생각되고 이런 리전은 딥하고 약물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이제 그런 데에서 하지만 PCI가 혹시 롤이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가 이제 2개 진행이 되었고, 먼저 결과 나온 게 이제 프로스펙트 업저브 트라이얼이 이제 미국 유럽 쪽에서 진행이 됐고, 먼저 중도 중단돼서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 발표가 됐고, ACS 환자에서 넌 컬프릿 리전이 65% 이상의 플락번을 가졌을 때 1대1로 BVS와 GDMT로 랜덤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BVS가 나오면서 그 위험해 보이는 리전이 있을 때 스텐트를 평생 남겨놓는 건 부담이 되니까 녹는 스텐트를 넣고 시간이 지나면은 녹아서 사라지면은 그 사이 포지티브 리모델링도 되고 플락도 스테빌라이즈 되지 않겠느냐라는 컨셉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팔로업 엔지오그래피까지 이제 2년째 다 했고요. 이제 베이스라인 코어 파인딩 보면 하이리스크 몰폴로지는 약 그 플락 버든 70% 이상, LCBI가 324로 굉장히 이제 리피딕한 그룹, MLA 4 이하인 그 스몰 루멘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일롤이 되었습니다. 25개월째 알브스 팔로업을 했는데 베이스라인에서는 양군 간의 MLA가 비슷했는데 BVS 그룹에서는 MLA가 크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BVS를 넣는 것이 좀 수페리어하다라고 했지만 그 보시면은 이제 나쁜 GDMT 군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은 걸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약간 함정 같은 건데 보면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유지가 사실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약물 치료가 좋긴 하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타겟 리전 페일러를 24개월째 봤을 때는 양군이 거의 동일했고, 카디악 데스는 없었고, 타겟 베슬 MI, TLR이 양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전 릴레이티드 베이스로 이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나 프로그레시브 엔자이나까지 포함했을 때 48개월까지 쭉 익스텐전 했을 때는 이제 GDMT 군에서 좀 더 이벤트가 많은 것처럼 보였으나 환자 수가 워낙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명확하지 않은 결론을 내고 프로스펙트 업저브가 종료가 되었고요. 이때 이제 뭐 디테일을 이렇게 보면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프로그레시브 엔자이나나 이후에 결국 재시술을 하게 되는 것은 GDMT에서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상식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진행했던 프리벤트 연구입니다. 이제 프리벤티브 PCI를 벌러블 플락에서 할 것인가라는 컨셉으로 시작이 됐던 연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BVS가 나오면서 같은 컨셉에서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BVS가 퇴출될 때 멈추지 않고 이제 자이언스 스텐트를 이용해서 계속 연구가 됐고 1,600명이 일롤이 마치고 이제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FFR이 0.8 이상인 FFR 네거티브인데 스테노시스가 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FFR을 믿으시는 분은 디퍼하고 안 믿으시는 분은 스텐트를 하고 싶은 그런 리전이 대상으로 됐고요. 이때 이미지를 봐서 진짜로 하이리스크 플락 어떤 그 MLA가 4.0 이하고 플락 버든이 70% 이상인
그리고 또는 틱바가 있거나 리피드 리시 플락이 있을 때 2개 이상을 만족하는 하이 리스크 플락을 일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타겟 베슬 페일러를 2이얼째 봐서 CVDS, MI, TVR 그리고 언플랜드 하스피탈리제이션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익스텐디드 팔로업이 중요할 것 같아서 7년까지 지금 팔로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목적은 결국에는 프리벤티브 스탠팅이 펑셔널리 인시그니컨트 벌러러블 플락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인클루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익스클루전은 이제 PCI에 익스클루전이 되거나 환자가 언스테이블한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at 2이어고 7이어 팔로우까지 지금 결과가 이제 아마도 보고가 될 것 같고요. 세컨더리 아웃컴은 블리딩, 메이스, 넌 얼전트 리베스컬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스티브 이벤트 등을 이제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환자입니다. 여기 봤을 때 이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데 FFR은 네거티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BVS를 넣고 포스트 PCI 보면은 이렇게 잘 있는 이런 환자고 BVS 후에 이제 자이언트 스탠드로 바꿨는데 어떤 것이 어떤 장기적인 결과를 보여줄지 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개 센터, 죄송합니다. 전체 이제 8개 나라 33개 센터에서 했고요. 이제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일로리 됐고 해외 센터에서 일부 좀 일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PCI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의미 없는 행동일지 아마 내년 4월에 ACC에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도현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ACC, LBCT에서 발표되고 논문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연자는 서울 아산병원 강수진 교수님이시고요. 강의 제목은 Importance and Hurdles for the Development of Medical Image Segmentation with Machine Learning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는데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곳에 불러주셔서 가심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메디컬 이미징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인터벤션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아이부스 세그멘테이션에 포커싱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코알랩에서 보통 이렇게 수십 개의 정량적인 지표를 계산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혈관 70mm 분석을 한다 했을 때 이게 전체 이제 4,200프레임이니까 다 못하고 0.5mm 간격, 30프레임 간격으로 보통 이제 140프레임 추출을 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그려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술 전후 아이부스 기준으로 케이스당 4시간씩 이렇게 걸리니까 1,000명 만약에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4명이 투입돼도 7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 시간 그래서 대규모 이미징 연구는 거의 진짜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캐슬랩 상황은 더 힘듭니다. 일단은 아이부스 쪽에 한 명이 배치가 돼야 되고 계속 실시간으로 판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 단면 중에서 제일 좁은 데랑 눈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노말인데 몇 개 프레임을 그냥 선택해서 거기서 매저해서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냥 이제 시술에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천 개의 프레임에서 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은 다 그냥 누락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SA가 그렇게 그 차이를 보인다는 거는 이 아이부스라는 게 진짜 정말 압도적인 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단일 단면 지표로 전체 그 혈관의 상태를 반영해서 예후를 예측한다 이러는 게 사실은 참 그 한계가 뚜렷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 소프트웨어는 없기 때문에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판독하다 보니까 오류도 생기고 관찰자들 간의 의견 불일치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우리가 아이부스 리포트를 루틴으로 리포팅하는 그런 랩은 제가 알기로 아마 거의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누구나 실시간 자동 분석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니드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컴퓨팅 이제 그냥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잘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딥러닝이 들어오면서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보려는 그런 논문들이 몇 개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CNN은 그 컨볼루션이라고 여러 단계 컨볼루션 그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피처를 익스트랙션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피처 맵을 만들어서 이 피처 맵에 들어있는 모든 픽셀 정보를 인풋으로 해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CNN 기반의 여러 알고리즘들 최근에 소개된 논문들인데 근데 보면은 다이스 한 0.83 정도, 8 정도를
전후로 해서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어테뉴에이션 심하고 아티팩트 있는 이런 이미지들은 다 그냥 배제하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프랙티스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2017년부터 이 딥러닝 모델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하는 노력을 제가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CNN 기반으로 처음에는 100케이스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한 500개 정도 더 레이블링을 해서 그때 유넷을 이용해서 같은 이제 CNN인데 해봤는데 조금 나아지기는 하는데 별로 계속 이제 문제점이 많아서 예를 들면은 정상혈관인데 뭐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 한다거나 또 여기 바이피케이션인데 괜히 사이드 브랜치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또 칼슘이 심한데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리딩하는 그런 섹션들이 많았고 여기도 이제 혈관 주위에 뭐 머슬이나 뭐 지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그려버리고 어테뉴에이션 있으면은 또 이게 EEM도 잘 모르고 또 이제 블러드 스페클링 있는 경우에 그냥 여기 까맣게 보이는 데만 루멘을 표시하고 이런 그래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4년간 1000개 이상의 이제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이제 0.2mm 간격으로 아주 촘촘하게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러 개 주변 인접 프레임까지 다 포함해서 몇 장을 포함해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풋의 뭐 디멘전을 좀 높였다 뭐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썩 프레임을 많이 인클루전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성능을 좋게 하지는 못했고 이게 제대로 인접 프레임을 반영하지는 못하지 않나 이런 이제 회의를 좀 했었는데 뭐 어쨌든 그 전보다는 좀 더 좋아져서 논문도 쓰고 하면서 에피션트 넷으로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 이때도 역시 이제 부족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더 최근에 이제 이게 거의 가장 최근 버전인데요. 레즈넷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만들었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챗GPT에서 나오는 그 트랜스포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유명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런 그 기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은 타겟 프레임이 있다면 이 타겟 프레임에서 이제 0.2mm 구간 또 전후로 0.2mm 구간씩 해서 6개, 12개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토탈 13개의 프레임의 정보를 넣어서 타겟 프레임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피처 익스트랙션은 첫 단계에서 컨볼루션 기반의 레즈넷 CNN이죠. 이거를 이용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피처 맵을 그 16 곱하기 16개의 패치로 그러니까 토큰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타겟 프레임에서 16 곱하기 16, 256개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12 곱하기 16 곱하기 16개의 토큰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 간에 그 행렬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 모든 픽셀 간에 그러니까 서로의 그 연관성, 중요도를 다 계산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어텐션 기반의 피처 익스트랙션 두 단계의 그 익스트랙션을 해서 그 파이널로 생성된 피처를 가지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기본 뭐 유사하게 그렇게 이제 그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스탠트 리전에도 잘 되는 적용을 해보고 바이피케이션, 어테뉴에이션 리전, 60MHz 다 한 번씩 다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필립스 장비로 본 영상도 구해서 얼마나 맞는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프레임 레벨 퍼포먼스가 다이스가 거의 0.97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스텐시브 그러니까 90도 이상의 어테뉴에이션이 칼슘이나 어테뉴에이티드 플렉 때문에 생기는 그런 세그먼트들만 모아서 또 해봤는데 그것도 잘 맞고 그다음 바이피케이션에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MHz에 적용했을 때는 워낙 이미지가 좋아서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잘 됐고요. 그다음에 40MHz 스탠트에 적용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뭔가 잘 못하다가 튜닝한 다음에는 성능이 향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익스터널 데이터도 필립스도 문제가 좀 많았는데 튜닝을 여러 번 해서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베스 레벨 퍼포먼스는 아까 강도현 교수님이 얘기한 그 스테이블 트라이얼 옛날에 10년 전에 했던 데이터를 제가 이제 그 메저먼트한 걸 갖고 있어서 그거랑 이번에 이제 모델이 추출한 그 값들을 지표들끼리 다이렉트 코릴레이션을 봤는데 이게 볼륨 계산한 거는 거의 완벽하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 연구원들이 너무 잘 측정을 했구나. 그래서 되게 고마웠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에어리어 메저먼트 같은 경우는 미니멀 루멘 에어리어는 조금 불일치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사람이 잴 때는 우리가 1mm 간격으로 그때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미니멈 루멘 에어리어 프레임을 골랐던 거고
그다음에 모델이 할 때는 수천 개를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진짜 미니멈 룸앤 에어리어를 골라낸 거죠. 그래서 통상 지금 제가 보니까 트렌드는 이제 모델로 했을 때 MLA가 한 0.2에서 0.3 스퀘어 밀리미터 정도 더 작게 측정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보기 위해서 이 중심에서부터 루멘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중심에서부터 EM까지의 거리를 축을 중심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거를 매핑을 해봤는데, 매뉴얼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경우는 이 루멘은 워낙 잘 보여서 괜찮은데 이게 베슬 같은 경우에는 어테뉴에이션이 있으니까 프레임마다 그리는 게 좀 작게 그렸다, 크게 그렸다, 작게 그렸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베리어빌리티가 크고, 근데 이제 모델이 하게 되면 이게 전후 프레임들을 다 종합해서 굉장히 일관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EEM도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좀 잘못된 그런 시행착오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스탠트에 처음 이 네이티브 베슬에서 얻은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이 스탠스 트롯을 EEM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안쪽을 그려내는 이런 오류가 계속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튜닝한 다음에는 제대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60MHz는 뭐 어테뉴에이션 있는 리전도 잘 됐었고, 그다음 바이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애큐러시가 떨어져서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이게 세그멘테이션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요. 근데 이제 사람이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링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이 사이드 브랜치를 포함하고 어떤 경우는 포함하지 않아서 어떤 컨센서스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은 제가 이제 45MHz 필립스를 구해서 봤는데 이게 필립스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필립스 영상을 많이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루멘 안에 뭔가 이런 아티팩트가 있는데 이게 리얼타임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잘 루멘인 거가 잘 감별이 되는데 스틸 프레임에서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 이런 걸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이것도 튜닝을 했더니 이거 노말인데 뭐 하얀 게 보이는데 그래도 잘 그 루멘인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MHz도 참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있어서 뭐 이런 텍스처가 보일 때 이거를 플렉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아직 튜닝을 안 했습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컨센수스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유럽 쪽의 카디알라이시스 그리고 에라스무스 호스피탈, 그다음 미국의 CRF, 예일 이렇게 해서 각 코알랩의 치프들과 디스커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몇 프레임들을 연속적인 거를 바이피케이션 세그멘트에서 주고 한번 다 같이 해보자, 얼마나 우리가 다르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보니까 확실히 이 기관별로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포함시키고 어떤 경우는 사이드 브랜치 빼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같은 기관이라도 같은 사람이 해도 어떨 때는 사이드 브랜치를 포함해서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동그랗게 메인 브랜치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관성이 없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 그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이걸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을 여러 각도에서 하다가 결국은 그래 이거 어차피 인터벤션이 우리는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인 브랜치를 따라가는 형태학적으로 그냥 그리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세퍼러블 할 정도로 이렇게 될 때는 융합되는 부위에서도 그냥 동그랗게 그리고요. 이게 이제 완전히 융합되는 그런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정도의 레벨에서부터 그냥 타원으로 그리자 이런 컨센수스를 갖게 됐고, 지금 그 익스퍼트 컨센수스 도큐멘트를 제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냥 랩에서 이거는 그냥 아주 심플 툴을 만들어서 이 오토매틱 세그멘테이션 되는 거를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원하는 ROI를 이렇게 설정해서 그 구간에서 자동으로 지표 산출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ROI 구간도 실제 컴퓨팅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정 과정을 오토매티컬하게 해서 이 지표를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실 근데 류스테노시스라든지 마러 포지션, 뭐 다이섹션, 플렉 럽처 이런 병변들은 아직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컨센수스도 필요하고 별도의 학습 데이터를 모아서 또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되게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허열 예측 알고리즘이나 플랫 캐릭터리제이션 또 옵티미제이션 이런 다른 진단 모델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은 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훨씬 개발에 더 그 효용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거로 생각되고,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시술 현장이나 코알랩에서는 그 실시간 자동 분석 가능할 것이고 이걸로 시술의 질도 높이고 여러 가지 분석 시간도 절감하고 코알랩 인력도 조만간 대체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이미징 연구를 이제는 뭐 MSA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 그 파라미터를 다 넣어서 우리가 진짜 그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렇게 좋으니까 또 편하고 하니까 아이부스를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들고,
그다음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가 본질적으로 데이터가 유입되면 될수록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몇 년간은 여러 가지 뭐 버전, 기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만 더 지나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면 결국 범용성을 가진 어떤 더 이상의 튜닝이 필요 없는 완벽한 모델로 진화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라성 같은 패널쌤들 앞에 계시는데 좀 주제가 좀 많습니다만은 우리 김영우 쌤 벌써 마이크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저 고선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예전에 저희 병원 오셔서 한번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뒷부분을 오늘 강의해 주셔가지고 뭔가 오늘 완성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파트인데요. 하나는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는 그 스트레스 이미징만 얻어도 될 것 같다. 카디악 퍼퓨전 CT 할 때. 근데 이제 선생님 프로토콜 보면 퍼퓨전 이미징 하고 그다음에 레스팅도 찍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스케미아 트라이에서도 보면 이스케미아 테스트 하기 전에 레스팅에서 너무 심한 병변이 있으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방법을 레스팅을 하고 스트레스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FFR 칠 때 아데노신을 쓸 때 조금 하이퍼레미아가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조금 약을 증량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CT 찍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이퍼레미아를 담보를 하고 검사를 시작하시는지 두 가지가. 네, 감사합니다. 저희 CT 퍼퓨전 프로토콜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찍고 레스트를 갈 건지 아니면 레스트하고 스트레스를 갈 건지에 대한 게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프로토콜을 아주 단순화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보고 이 환자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환자는 동의서를 받고 약을 다 재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스트레스하고 레스트를 가는 게 맞고 그거는 임상 교수님들께서 보시고 판단해서 환자 정해주시면 될 것 같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말씀한 것처럼 아데노신 약물 부하 검사는 모든 저희가 넌 인베이시브 이미징 테스트에 똑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3분 내지 4분에서 느껴지는데 이제 하트레이트 변화가 저희가 나타났어요. 하트레이트가 한 20%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환자들은 올라가지 않는 환자들이 있고 거의 변화가 없는 환자들 그리고 또 카디악 펑션이 또 좋지 않은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물론 좋은 영상만 보여드렸지만 막상 찍고 나면 퍼퓨전의 영상이 너무 좋지 않아서 판독이 불가하거나 스트레스와 레스트 간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영상학과 교수님 뵐 기회가 많지 않아서요. 그 FFR CT의 경제성에 대해서 포캐스트 트라이얼 같은 데는 다 페일한 결과를 보여줬고 최근에 영국에서는 FFR CT 효용성이 약간 의구심 보이는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 좀 듣고 싶습니다. FFR CT는 영상학과 입장에서는 그냥 CT 영상, 루틴 CT 코로나 엔지오그래피를 가지고 펑셔널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게 사실인데 아직까지 영상학과의 많은 분들조차 특히 우리 카디올로지 선생님들조차도 믿기가 어려운 거죠. 하이퍼레미아를 시키지도 않고 어떤 여러 가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미 15년 전 뭐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후진 영상, 16 포솔라이스 CT 같은 영상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뭐 칼슘이라든지 모션 아티팩트 뭐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플로라는 회사가 독점적인 걸로 내서 보니까 굉장히 일부에서는 굉장히 아주 유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서 믿지 않고 있고 최근에 그 관련돼서 그 연구자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했더니 그분은 영국에서 나온 데이터는 셀렉션 바이어스야 딱 이렇게 또 자기가 방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특히 카디올로지 선생님들이 많이 관여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면 CTFFR은 미국에서만 거의 사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보험으로 워낙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부에서만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도 이제 퍼퓨전 CT를 열심히 좀 찍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찍고 레스팅 찍어서 그런 것 같은데 레스팅의 코로네리 아테리 이미지가 일반 코로네리 CT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컨트라스트 2번 들어가서 그런 네.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좀 개선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목적이 뭐냐는 건데요. 퍼퓨전 CT를 찍는 목적은 일단은 퍼퓨전의 메인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코로나 아테리를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봐줘야 돼서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환자에게 아데노신 약물 들어가고 또 조영제를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테미네이션이 된 거죠, 영상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능하다면 좀 오래 기다려주는 게 좋은데 CT 장비를 채워놓고 10분, 15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지금 나와 있는 최상의 장비를 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강의 세 개 케이스 쫙 보여주셨잖아요, 선생님. 네. 선생님 CT 결과하고 엔지오 결과 정확히 일치하는 네. 결과를 보여줬는데 그러면 엔지오를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안 해도 되는 환자들은 근데 이거 확인하려고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 저희가 여기 우리 안성균 교수님 나와 계시고 저희 쪽에 하는데요. 일단 임상에서 이제 찍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상에서 환자를 처음 보시면서 이제 이 환자는 CT 퍼퓨전을 같이 이제 찍어야 되는 환자가 있겠다고 내려오시면 저희가 CT 퍼퓨전하고 코로나 아테리를 같이 찍어서 이제 올려드리면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인터벤션 카디올로지스트가 결정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인터벤션을 먼저 뭐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인터벤션 하시고 세컨더리로 이 환자에서 애매모호한 non-corporal 리전인 경우에 스트레스 퍼퓨전을 찍어서 이제 그걸 도움이 되는 걸 맞춰보는 걸로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민 선생님.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주제이고 그 고성민 선생님 뭐 시빅스 이렇게 학회 통해서 심장관 카드레드의 그 국내 선구자로 되게 감사하고 그전엔 자리가 활동이 더 잘 활발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좀 선생님 말씀대로 저기 CT 참 좋은 강의 들었는데 아데노신으로 이제 그 프로토콜이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론상으로는 하트레이트 베리어블리티 좀 이렇게 크게 줘가지고 예측치 못하게 갑자기 이래서 환자가 이제 엔지오그래피 없이 어떤 그런 약의 노출 없이 이제 CT실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좀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그런 데 경험 있으신 거 있는지 하고요. 문제. 아데노신 그 인퓨전 하게 되면은 환자에 대한 뭐 사이드라든지 예, 하트레이트가 뭐 변화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위험한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걸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 하고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T 퍼퓨전의 이미지 퀄리티 즉 얼마만큼 하이퍼레미아가 유도가 됐느냐가 된 거서 저희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부에서는 환자가 흉통을 느끼거나 아니면 하트레이트 변화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하트레이트 얼마만큼 변화에 따라서 다이너스 애큐리시가 달라진다. 하이퍼레미아 정도가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하이퍼레미아를 충분히 일으키고 싶지만 레디올로지 입장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무슨 뭐 카디올로지스트가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로서는 하트레이트 변화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1,000개 정도 검사를 했고 이전 병원에서는 MRI도 한 1,000개 정도 했는데 그다지 아마 그런 환자를 보내주셔서 그런지 아데노신 사이드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고성민 다른 분들 교수님께는 질문 금지 개인적으로 물어주시고 다른 사람 다시는 안 오십니다. 그러면 인산발도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질문 코멘트 부탁. 예, 알겠습니다. 그 시비어 칼시파이드 리전하고요. 포스트 스텐 환자에서 좀 CT 퍼퓨전에 임상적인 의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 벌러너블 네 분 모두 강의가 정말 졸린 시간인데 하나도 졸리지 않고 눈이 번쩍 띄게 하는 아주 훌륭한 강의였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러너블 플락이랑 관련돼서 저희가 그 보통 임상가들이 가장 조금 고민하는 게 이제 FFR 보더라인 존일 때 0.80에서 0.85 사이인데 인트라 코로나 이미징에서 벌러너블 플렉이 있을 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벌러너블 플렉의 그 하이 리스크 플렉 캐릭터리스틱스 중에서 그 퀀터테이티브 캐릭터리스틱스가 있고 퀄리테이티브 캐릭터리스틱스가 있는데 강도현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루멘 스테노시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환자들에서 FFR 값이 0.8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0.82, 0.84 뭐 이렇게 보더라인 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여러 가지 캐릭터리스틱 중에서 어떤 그 컴포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이아메트 스테노시스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제 그 FFR 보고 이미지 아이부스 보고 디퍼했던 환자를 쭉 분석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뭐 멀티 베리어블 해서 이제 이벤트를 예측할 수 있는 걸 찾아보면은 사실 다이아메트 스테노시스가 1번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다이아메트 스테노시스를 이제 그 카테고리컬이 아닌 컨티뉴어스로 하면은 거의 사라지는 정도의 아주 강력한 파워를 보여서 DS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MLA나 MLD 아닌가요? 강순진 선생님 논문도 그런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아닌가요? NGO 상에서 다이아메트 스테노시스 다이아메트 스테노시스가 아니라 같은 거죠. NGO 상에서 이야기. 예. 근데 아니, NGO 상에서의 MLD가 DS가 약간 더 잘 맞지 않나요? 저가 분석 그거 했을 때는 엔지오그래피컬리 DS가 되게 강했습니다. 이게 MLD보다 MLA보다 MLD가 아니, MLA 말고 MLD. 그냥 NGO로만 봤을 때 MLA보다 DS가 되게 강한 경향을 보이는 게 아마도 이제 뱃셀 사이즈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작은 뱃셀의 경우에 MLA는 작지만 플락 버든이 적기 때문에 이벤트가 잘 안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게 데이터가 흐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님 뭐? 저도 많이 경험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부스 연구에서는 다이아메트 스테노시스 빼고 그냥 아이부스 파라메타만 넣고 돌리는 게 깔끔합니다. 플락 볼륨인 거.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플락 볼륨하고 캐릭터리스트를 이렇게 뭉텅거려서 동시에 중복이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이 있느냐를 아마 그런 게 추세인 것 같아요. 아 예. 저 프리벤트 연구가 이제 퀀터터티브 애널리시스 기준에 뿐만 아니라 이제 퀄리터티브를 추가한 게 아주 이제 독창적이었던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에 4개를 중에 2개를 고르는데 또 혼용이 돼 있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성공한 이제 디시전 메이킹의 인트라베스큘러 이미징을 쓴 연구 2가지가 이제 그 플레이버하고 이제 OCT는 이제 포르자 연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컷오프 기준은 좀 더 퀀터터티브 애널리시스 기준이 좀 더 이제 어그레시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리벤트가 성공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미지 가이드 이 크라이테리아를 좀 정한다고 보면 선생님 생각에는 어떤 기준을 정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임박고가 아마 다 있어서 강동현 선생님 대답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벤트 트라이얼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나와야 그 다음에 아마 세부 분석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추원호 쌤 하나 여쭤볼까요? 아까 그 딜티아셈 굉장히 디서포인트했다는 부분이 있던데 실제 또 이게 베주스 바스틱 보면 딜티아셈이 그 한 세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또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저희들이 다 이렇게 그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걸로 받아들여야 될지 뭐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실망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사실 DT아젠 관련된 데이터를 처음 봤습니다. 저는 다 조금만 데이터들 뭐 이렇게 그런 거 봤지 RCT를 해가지고 다시 환자를 다시 끌고 가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한 건 처음 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보셨던 데이터들은 다 물어보고 좋아졌냐밖에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그래서 저는 좀 실망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엔지나에서는 그냥 에피카디얼 베슬 있을 때는 사실 이게 뭐 하트레이트 떨어뜨리는 게 결국 최고다. 그래서 베타 블로커 뭐가 좋지만 왠지 뭐 이런 디스펑션이나 스페즘 이런 쪽에는 딜티아즘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아마 저도 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강수인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 아까 퀀터테이티브 어널리시스, 퀄리테이티브 어널리시스 나와서 그런데 이게 더 발전을 하면 퀄리테이티브 어널리시스도 뭐 계획이 좀 있으신지 하고 아까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탁 아이부스 하고 돌았으면 다 되는 건지 그래도 캐스랩에서 이렇게 한 또 5분 동안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얼마나? 네. 맨 처음에 하신 질문이 뭐였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퀄리티티브 어널리시스도 어테뉴에이티드 플렉에 정량적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전체 그 혈관 세그먼트에서 이제 그 양을 분석하는 그거는 이미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칼슘도 퀀티피케이션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틱바를 아이부스로 OCT를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했을 때 그거를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일단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면은 둘 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표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강수진 선생님 하나만 예, 그리고 좀 이제 시간은 지금 이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세그멘테이션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되게 컴퓨팅 약한 그런 이제 저희가 그걸 사용해서 하니까 이게 뭐 막 60초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경량화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세그멘테이션이 빨리 처리가 될 것이고 아마 엔지니어들의 얘기로는 뭐 수초 내에 될 거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표 계산하는 건 너무 빨라서요. 이게 사실 세그멘테이션 된 거 그 마스터 이미지를 가지고 넣어서 보는 건 1초 만에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세그멘테이션 오토로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OFR, UFR 하는 뭐 이런 장비들의 기반이 되는데요. 중국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미 이제 상용화가 좀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유넷 기반의 아마 이 CNN으로 학습을 한 걸 텐데 선생님 벌써 이제 어텐션 그 구글에서 나온 GPT 기반의 어텐션 기술까지도 접목을 시켰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학습시킨 볼륨들이 많아봤자 몇백 개 정도밖에 이 네이버 때문에 안 될 텐데요. 이런 정도의 학습량 가지고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로 뭐 라지 볼륨을 하려면 결국에는 언스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기법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이후에 좀 믿을만한 건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뭐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낌상으로는 진짜 데피니트하게 한 10만 개 된다.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 들어와도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제한된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거를 이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마다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거는 몇백 개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되게 많은 수가 들어가야 된다고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N수가 사실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진짜 좀 제가 느낌이 이제 좀 많이 좀 약간 달라지는 느낌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되게 쉬워지는 게 에디트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블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더 나아가서 거의 에디팅할 게 없을 정도의 좋은 그게 되면은 데이터를 만들죠. 계속 제너레이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언스퍼바이즈는 이제 사실 엔지니어 영역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고 핫 이슈지만 실제 제가 그걸 적용해서 잘 된 거는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진 지금 그 완성하시면 어떻게 상용하실 계획은? 그 제가 처음에는 재미로 해가지고 7년 전에 시작할 때는 진짜 연구 논문만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최근에 드는 생각이 되게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처음부터 어떤 상용화 사업화를 타겟으로 해서 이걸 시작했어야 되는데 정말 생각 없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누군가가 상용화 하겠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 수가 문제 모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막 그 올인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문제는 이거를 갖다 다 이렇게 해갖고 연구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화가 돼야 승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태라 이거를 결국은 연구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사업화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갖게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화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뒤늦은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이승원 선생님 짧게 코멘트 질문. 네. 네, 저는 그냥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아까 추노 선생님이 DTRGM 쓰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셨다고 했는데 저 허승호 선생님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미노카 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스파스틱 VSA 타입으로 나온 사람은 DTRGM 쓰고 저희가 펫을 6개월 있다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러면 코로나리 플로우가 일부 환자에서는 현저히 증가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가 모이면은 아마 만족스러워 하실 만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분 연자 선생님들 강의 너무 잘 들었고 활발한 디스커션까지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